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옷 장사를 하시던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엄마의 손에서는 늘 동전의 쇠냄새와 시장 골목의 퀴퀴한 냄새가 났고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잘 팔리지 않는 옷처럼 그저 가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돈 없으면 부모 자식도 없는 거야. 세상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엄마가 제게 유일하게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등 뒤에 숨은 그림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변변한 직업 없이 술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더 많았고 가끔 정신이 맑은 날에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죠. 그런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제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소리 없이 자라는 화분 속 식물처럼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커야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 남규 씨는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작은 회사의 동료였는데 늘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제게 먼저 다가와 웃어주었죠. 요새 환절기라 날씨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스카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그 사람의 평범한 친절이 제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고맙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따뜻했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둘 다 결혼 정년기였던지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죠. 결혼을 한다고? 그 남자 모아둔 돈은 좀 많냐? 집안에 돈 좀 있는 집이야? 가만 좀 있어봐 당신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너 혼수며 예단이며 하나도 못 해준다. 네가 벌어온 생활비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생활비 안 주면 너 시집 못 갈 줄 알아.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엄마와 무기력한 아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저를 과연 그의 가족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분명 저를 보자마자 제 배경을 훑고 제 가치를 매기려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날 저는 최대한 값비싸 보이는 옷을 빌려 입고 어색한 화장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인자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지은 양이지. 실물이 훨씬 예쁘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내가 부담 없이 오늘 맛있는 거 사주려고 불렀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요. 어머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아버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저는 얼떨떨했지만 두 분의 자상함에 왠지 가슴이 울컥하는 것만 같았지요. 식사가 오고 가는 내내 두 분은 제 집안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다 하면 보통 엄마 아빠 뭐 하시는지 어디 사는지 취조할 줄 알아서 단단히 맘먹고 왔는데 갑자기 힘이 풀렸지요. 대신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소소하고 따뜻한 질문들을 던지셨죠.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풀릴 무렵 아버님께서 조용히 저를 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 그저 우리 남규 옆에서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면 좋게요. 기왕 인연이 되었으니 친부모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적적했는데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겨서 내가 아주 기뻐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너는 그냥 너 자체로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나 벅찬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의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어깨를 어머님이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정말로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 의견을 가장 먼저 물어주셨고, 예단이나 혼수 같은 형식적인 것들은 다 생략하자며 제 부담을 덜어주셨죠. 오히려 두 분이 모아두신 돈으로 저희 신혼집 전세를 얻는데 큰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겨우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고, 시부모님은 예단 예물은 생략하자며 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대신 잘 살라고 남편이랑 쌍가락지를 맞춰주었지요. 결혼식 날 제 옆에서 눈물을 훔치던 친정엄마의 눈에서는 딸을 보내는 아쉬움이 아닌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을지에 대한 계산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이분들께 받은 사랑 평생에 걸쳐 갚으며 살겠다고, 이분들의 진짜 딸이 되어드리겠다고요. 저는 드디어 제 인생에도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생겼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회색빛이었던 제 세상에 누군가 따뜻한 색깔의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새로 얻은 막내딸을 어떻게 하면 더 예뻐해 줄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는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어머님은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채워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갓 끓인 구수한 국,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장조림까지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가득 채워진 반찬통들을 보면 텅 비어있던 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붙이냐? 너만 행복하면 되냐? 늙은 부모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너 한 번만 더 생활비 늦게 붙이면 네 집 찾아갈 줄 알아? 그런 물음이 엄마의 유일한 안부 인사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했지만 곧이어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오시는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금세 위로받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셨지만 저에게만큼은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죠. 제가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버님은 종종 아파트 현관 앞 벤치에 나와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드시는 아버님을 보면 저는 어린 시절 꿈에 그리던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아버님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드시며 늘 똑같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하루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부당한 일로 속상해서 펑펑 운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아도 마음만 속상했지요.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신경 쓰지 말고 털어버려.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아. 제 맘을 알아달라는 말이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에 더 서운해져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과일 한 접시를 제 머리맡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맘 같지 않은 일이 천지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이 아비가 보기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투박한 위로였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님의 넓은 등 뒤에서 제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내 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남규 씨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하고 다정했지만 가끔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져 타인의 감정에 무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무언가를 해드리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시큰둥해하며 저를 별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분들이야. 당신이 유난스럽게 뭘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따뜻한 말씀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참, 고작 그런 거 가지고 감동이라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반박하려다 저만 더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 같아서 관뒀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저와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 사이에는 그런 미묘한 온도 차이가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그 정도의 엇갈림쯤은 충분히 감싸 안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아버님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부모님의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몇 달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을 예약하고 친지분들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감사패에 들어갈 문구를 쓰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잔칫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제가 자식 복은 타고난 놈입니다. 듬직한 아들놈도 고맙지만 저한테는 저렇게 예쁜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막내딸입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또다시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종종 가장 짙은 어둠을 예고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늦은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쓰러지셨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과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제 평온했던 세상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떠나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 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을 때 느껴졌던 싸늘한 감촉과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님의 어깨를 기계적으로 다독이던 제 손의 움직임뿐입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은 비현실적으로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는 제 머릿속까지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의사는 지친 얼굴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간화 말기, 이미 간의 기능이 거의 정지한 상태라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의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간을 기증해 주실 분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어 있던 병원 복도의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남편 남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의 하나뿐인 아들, 당연히 그가 나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고 저 또한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가 망설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거라고 아주 잠깐이나마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두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린 시선이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 그거 무섭잖아요. 멀쩡한 사람 간 기증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버지도 절 희생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할 말인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잡고 있던 팔을 놓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복도 저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머님의 절망적인 흐느낌과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무언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온갖 낯선 기계들에 둘러싸여 색색거리며 희미한 숨만 내쉬고 있는 아버님, 저를 보며 우리 딸이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쥐어뜯기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아버님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비겁한 아들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슬픔이기도 했으며 아버님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계신 어머님께 다가가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공여자 검사 받을게요. 뭐? 네가? 님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 했습니다.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린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친자식인 남규도 저리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며느리인 네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우리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꾸나. 일단 검사라도 받게 해주세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말로 맞다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제간 이식 드리면 되죠.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머님. 아버님만 살 수 있다면 저는 더한 것도 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앞에서 또 한 번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신 그 사랑, 제가 평생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그 마음을 이렇게 갚을 수 있다면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의사에게 찾아가 이식 적합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뜻밖의 제 간이 아버님과 이식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여러 조건이 잘 맞는다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때 때마침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공여자 검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 생활비가 좀 늦어져서 어김없이 온 전화였습니다. 왜 생활비를 안 붙였냐는 타박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시아버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공여자 검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좀 늦어졌다고 곧 보내겠다고 하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첫마디는 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너 미쳤니? 시아버지한테 네 간을 왜 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시장에 시끄러운 소음과 뒤섞여 제 고막을 사정없이 긁어대는 듯했죠. 엄마는 제가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가서 살림 미천 다 대주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 몸속 장기까지 꺼내주려 하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엄마의 세상에서 제 결정은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 손해보는 장사일 뿐이었습니다. 그 영감 죽으면 유산은 아들놈한테 다 갈 텐데 그때 제대로 한몫 챙겨야지. 네가 간 빼주고 나면 뭐가 남니? 몸만 상하고 바보 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몫을 챙길 생각을 해야지. 엄마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엄마의 머릿속은 오직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사랑 한번 제대로 준 적 없는 엄마가 제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요. 이분들은 제 진짜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다신 이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헛된 기대를 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그 모진 말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돈보다 사람이, 계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자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붙들고 재차 다시 고민하라 했습니다. 네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마음만 받으마. 그렇게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은 기력이 없으신 와중에도 앙상한 손을 들어 저를 막으려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 아가.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네 귀한 몸에 손을 댈 수는 없다. 내가 그냥 이리 살다 가는 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저는 두 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며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게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딸이 부모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나요? 제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두 분께 받으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 사랑을 갚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제발 제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제 눈물 섞인 진심에 두 분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마주잡고 함께 우실 뿐이었죠. 그날 비겁한 아들은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버지를 살리려는 용감한 딸이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입원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하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되겠지?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당신 몸도 괜찮아야 할 텐데 만약에 잘못되면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그의 말 속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수술이 잘못될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아버지를 동시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비겁한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버님도 나도 수술 잘 될 테니까. 당신 마음 시부모님도 나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안도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 침대에 눕자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건강을 되찾으실 아버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퇴원하시면 제일 먼저 좋아하시는 추어탕을 끓여드려야지. 봄이 오면 함께 꽃구경도 가야지. 그런 행복한 상상들을 하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주물러 주셨고 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 기력이 없으신 와중에도 제게 힘내라는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이들을 위해 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의 독설도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도 이 숭고한 시간 앞에서는 그저 사소한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오후 병실로 친정엄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언가 다급하고도 비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다짜고짜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사람들이 없는 병원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무언가를 꺼내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너 이것 좀 봐라. 이런 인간 뭐 이쁘다고 이놈 아버지한테 네 소중한 간을 내줘. 이 미련한 거사. 엄마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구겨진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저는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엄마가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집중하자 사진 속 풍경이 제 눈 안으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박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 남규 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낯선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남편 역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두 사람이 어느 호텔로 보이는 건물의 회전문을 함께 통과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바로 옆에서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까지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남편과 닮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사진 속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제가 작년 그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며칠 전에 동대문 시장에 물건 떼러 갔다가 우연히 봤다. 내가 아주 열불이 나서 정말 그 연놈들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놓쳐버려서 못 잡은 게 아직도 한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네 서방이 맞더구나. 그래서 몰래 뒤따라가서 찍었다. 저것들 한두 번 만나고 다닌 솜씨가 아니야. 아주 신이 났더구나. 신이 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들이 갑자기 천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몸에 칼을 대기로 결심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수술의 두려움을 견뎌내는 동안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저 혼자만 애쓰고 있던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엄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붙잡고 눈을 번뜩이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이건 하늘이 너에게 준 기회야. 기회라니 무슨... 이걸로 돈을 뜯어내야지. 지금 저쪽 집안은 아비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게다. 간 이식해줄 것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이 사진을 터뜨리는 거야. 그리고 요구해. 네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네 이름으로 해주고 현금도 두둑히 챙겨달라고 해. 안 그러면 수술 못하겠다고 버텨. 그럼 저쪽에서 안 들어주고 배기겠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를 하라니요. 저를 딸이라 불러주시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던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라는 엄마의 말이 저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떨고 있는 제게 엄마는 어떻게 그런 잔인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텅 빈 비상계단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제 반응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어이없었던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답답한 것. 평생 그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키다 희생만 당하고 살 팔자다. 어떻게 저런 모질이가 내 딸로 태어났는지. 어휴 참. 그래. 모질이라서 이제껏 친부모한테 돈 뜯기며 당하며 살았잖아. 우리 시아버지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 이제 수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아우 됐어 이 모질아. 기왕 일식해주는 김에 최대한 뜯어내자는 건데 그거 하나 손발을 못 맞춰? 저리 비켜.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엄마는 이내 욕설을 퍼붓고는 쿵쿵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버렸고 저는 혼자 남은 비상계단에서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엄마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만 믿고 계실 아버님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마치 저를 비웃고 있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창밖이 어둑해져 있었고 제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들은 제 천 때문인지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수술을 앞두고 격려차 온 것이겠지요. 그는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때? 무섭진 않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뒤로 확 빼버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치 더러운 벌레가 닿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던 사진들을 꺼내 그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사진 몇 장이 팔랑거리며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진을 집어든 남편의 얼굴이 다음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사진을 구겨 손에 쥐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인데 오해가 있었던 거다. 당신이 요즘 예민해서 헛것을 본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죠.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저 여자랑 호텔에 있었구나. 지은아, 그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한순간의 실수였다.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시 외로움을 못 이겨 그랬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눈물 속에 진심이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의 눈물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의 애원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지은아, 제발. 아버지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내가 다 정리할게.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그의 입에서 아버지 수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술이 잘못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기 간 내어주진 못할 망정 자기 아버지는 소중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수술을 거부할까봐, 그래서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닫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저 여자 사랑해?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서 눈물과 애원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섬뜩할 정도의 뻔뻔함과 이기심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마치 가면을 바꿔 쓰기라도 한 배우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여자
진심으로 좋아해. 당신하고는 이제 예전 같은 감정이 안 들어. 그나마 우리 사이에 아이라도 있음 아이 보는 정이라도 있어 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기 힘들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수술 해야지. 나랑 상관없이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받은 은혜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당신도 결심한 거고. 이건 어쩌면 당연한 며느리 도리야. 당신이 며느리 도리는 하는 게 맞지 않아? 간은 내놓는 게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내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고 그렇게 살아난 아버지를 방패 삼아 자신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는 계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치졸한 악마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닫고 나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간은 내놓는 게 맞아.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제 귓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서 모든 감정을 앗아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한 충격에 맞아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내일 수술을 위해 밤 12시부터 금식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내일 아침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어 저런 악마 같은 남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를 우리 딸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보기엔 우리 딸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굵은 목소리, 그분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수술실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간 내놓는 게 맞아 라고 말하던 남편의 차가운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아내로서의 도리는 하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던 그 얼굴, 제가 만약 이대로 수술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은 건강을 되찾으시겠지만 남편은 제 희생을 발판 삼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여자에게로 떠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시아버지를 위해 간까지 내어준 참한 며느리라고요. 저는 평생 희생의 아이콘으로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 이식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눈감아주고 제 자신을 지워버린 채 착한 며느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당한 요구에 맞서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제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괜찮니? 이대로 네 몸의 일부를 너를 배신한 남자의 아버지를 위해 줄 수 있니?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더럽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으로 드리는 간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아버님을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아신다면 과연 제 간을 받으려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아버님은 분명 내 아들놈이 잘못했다며 제 등을 먼저 토닥여 주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님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마지막 존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이 집안의 며느리도 아닌 서지은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간호사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놓아두었던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병실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외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제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장 아버님이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어머님과 남편은 도착하지 않았고 병실에는 간병인 아주머니와 아버님만이 계셨습니다.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께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아버님 뵙고 힘어드려고 그러나 보네. 아주머니는 오늘 제가 수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저는 아버님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신지 눈을 감고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고 헬쑥해진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또다시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심은 끝났습니다. 저는 앙상하게 마른 아버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 손길이 느껴졌는지 아버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신 아버님의 입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 왔구나. 곧 수술 들어가지? 무서울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쇠약한 목소리에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용기를 다 끌어모아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밤새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더 되뇌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과 어젯밤 그가 제게 했던 잔인한 말들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아버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번져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버님의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이런 더럽고 배신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드리는 간을 도저히 아버님 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버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님을 더 아프게 만드는 길 같아서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로 아버님의 거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앙상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버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가. 네가 뭐가 죄송하냐. 내가 죄인이다. 아들놈을 잘못 키운 내 죄다. 너한테 그런 끔찍한 상처를 준 놈을 낳은 내가 죄인이야. 네 귀한 몸에 손을 댈 수 없다. 절대 받을 수 없어. 괜찮다. 내 딸,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아버님은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아들 대신 못난 아비를 대신해서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모든 서름과 아픔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등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그대로 병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자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수술실 앞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미쳤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를 죽일 셈이야? 당신 정말 잔인한 여자다. 그 사람의 적반하장에 마지막 남았던 미련마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이남규 씨.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아들이 무섭다고 도망쳤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 간을 내놓으려던 아내를 배신한 당신 때문이야.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전부 당신 책임이라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동이 터오는 낯선 거리를 혼자 걸으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세상을 등진 채 작은 모텔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저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고 그 안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 창밖의 낯선 도시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던 걸까?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라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잘못되기라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전부 내 탓이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에 미치면 차가운 방 안에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보다 아버님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든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큰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보낸 욕설과 원망이 섞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내용들을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화면을 넘기려던 순간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고 있지?
나 엄마다. 네 시어머니.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심장을 멎게 할 수도 혹은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아가, 걱정할까봐 연락했다. 기적이 일어났어.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서 네 아버님 어제 수술 잘 끝내고 지금 회복 중이시다. 그러니 너도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아버님을 그리고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효자인 척을 하며 당장 이혼은 안 된다고 아버지 충격받는다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꼭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지막 인사는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무거운 발걸음을 시댁으로 옮겼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아버님의 불호령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앉아라. 아직 병색이 완연했지만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이시더니 이내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얘기 다 들었다. 못난 놈 같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 놀라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남편 앞으로 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비의 목숨보다 네 몸뚱이가 더 중했고 목숨을 내놓으려던 아내의 믿음보다 바람 피우는 쾌락이 더 중요했던 놈에게는 내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네가 가진 모든 것, 이 집, 네가 타는 차, 네 통장에 든 돈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것이니 너는 몸만 나가면 된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남편은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에게 싹싹 두 손으로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그 여자 정리하고 지은이한테 다시 돌아갈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아버지.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 너한테 줄 기회 같은 건 없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평생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었구나.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네가 알아서 물러가 주거라. 아버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확고한 뜻에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결국 짐을 간단히 챙겨 나가버렸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시아버지의 만류에 그가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거실에서 아버님은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또 다른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건 위자료가 아니다. 못난 아비가 내 진짜 딸에게 주는 새 출발 자금이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훨훨 날아가거라. 내 딸아. 통장을 받아든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상처를 보듬고 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주신 분 앞에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시시하게 끝나게 되었고 남편은 어디 두고 보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더군요. 이내 곧 나를 다시 불러올 거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이혼법정까지 데려온 내연녀랑 유유히 제 눈앞에 보란듯 떠나버렸지요. 하지만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은 이내 머지않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내쫓기게 되었지요. 소문이 돌아 제 취업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취직을 못하니 내연녀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결국 내연녀한테도 버림받아 내쫓기게 되었고 그 사람 이남규 씨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한꺼번에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는 저를 향한 아버님의 미안함과 응원 그리고 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한적한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어 페인트 칠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꾸몄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은 너무나 바빠서 지난날의 아픔을 떠올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맛있는 커피 향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첫날 제 가게의 첫 손님은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이셨습니다. 이제는 제법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님은 어머님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드시며 연신 우리 딸 장하다 대견하다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로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가끔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두둑이 받았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돈 나 좀 빌려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의 그런 뻔뻔함에 상처받고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럴 돈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말에 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와는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저는 시댁이 아닌 부모님 댁에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일 뿐입니다.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고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님과 함께 저녁 창어리를 사러 시장에 갑니다.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 가족의 형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내쳤지만 며느리는 딸로 남아 함께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아버님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결혼식 사진이 담긴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제게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들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저와 아버님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것이 반드시 핏줄로만 묶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기꺼이 보듬어주고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 없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이 남들보다
조금 힘들고 아팠을 뿐입니다. 제 카페 이름은 봄날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모든 시련이 지나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저를 딸이라 불러주신 아버님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일 테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